오늘은 좀 자극적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주식, 그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증권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력발전 기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태양광 기업이에요. 진짜 모두 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기업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보여서 오늘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굉장히 싸서 좋아해요. 그리고 풍력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은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주가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그래도 좀 강보합인 상태입니다. 주가가 거의 빠지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좀 배당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밀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입니다. CS윈드는 마이너스 28%예요. 하나솔루션은 마이너스 43%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주가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가 싸다는 장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금리 영향이 이 네 종목들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4.8%까지 올라갔어요. 고용이 워낙 견조합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견조해서 고금리가 좀 장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안 빠지면 비용 부담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보신 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다들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죠.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랑 그리고 뭐 대출을 많이 해주는 종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주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합니다. CS윈드도 GS건설이랑 마찬가지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요.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한데 중국 쪽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을 진짜로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최근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7,000원 정도였던 게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10% 넘게 떨어지고 있죠. 사실 미래에셋증권은 대표적인 배당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배당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SK텔레콤, 은행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주가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배당주가 한 7월, 8월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미래에셋증권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부동산 PF 리스크가 있겠죠. 금융기관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보면 증권사가 15.9%나 나옵니다. 굉장히 높아요. 증권사가 빌려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돼서 지금 100명 중에 16명은 돈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실 은행이랑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증권사가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실 PF 대출 규모만 따지면 은행주들이 가장 좀 안 좋긴 한데 은행 주식들은 워낙 좀 안정적이죠. 걔네들은 위험한 곳에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하지만 증권주들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부동산 PF 리스크가 좀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건설 현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분양 시장을 보면 아는데 미분양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원래 미분양은 기준금리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미분양도 같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미분양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건설사에서 분양 자체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분양 자체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미분양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팩트는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면 이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당연히 안 좋겠죠. 특히 은행들 말고 증권사들은 더더욱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최근에 홍콩 오피스 빌딩 관련돼서 미래에셋증권이 거의 몇천억 정도의 손실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상각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충당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도 어디 망한다 그러고 있고, 미국은 최근에 위워크, 오피스 빌딩 공유업체들이 진짜 계속 파산한다느니 만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돼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5천억, 그리고 KB국민은행이 2,700억, 미래에셋증권이 800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900억이에요. 지금 이 공모펀드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좀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들의 대손 충당금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20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뭐 6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던 게 지금은 1,4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사실 1분기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겠죠. 당연히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부동산 PF 리스크 그리고 해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때문에 거래대금이 거의 60조 원 정도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어요.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떠나가면 당연히 증권주들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에서 예측하는 이번 3분기 증권사별 이익 추정치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전망치가 한 1,600억 정도 보고 있었던 게 이번 유한타증권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은 한 1,000억 정도를 벌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증권사들도 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을 가장 좀 크게 안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앞서 보신 것처럼 좀 해외 부동산 쪽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리스크 관련돼서도 미래에셋증권이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뭐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증권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GS건설의 주가가 진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 4월 달에 거의 한 5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73%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5만원 하던 게 지금 13,300원까지 떨어졌어요. 불과 1년 만에요. 더군다나 GS건설은 이번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문에 그때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후로 주가가 행보를 하다가 또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GS건설도 같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주가가 좀 저렴하긴 하거든요. PER, PBR,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나는 저평가 기업을 좋아한다 그러면 GS건설을 당연히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 돈을 잘 벌면서 PER, PBR이 적게 나오는 기업도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한 뭐 7%대 정도 주죠. 근데 뭐 요런 문제가 아니고 GS건설은 앞서 보신 미래에셋증권이랑 마찬가지로 좀 자금 조달 요런 쪽으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GS건설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뭐 망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GS건설 말고 중소형 건설사들, 예를 들어서 태형건설과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GS건설은 그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현금이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근데 태형건설과 같은 기업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채 비율을 보면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80%, 굉장히 높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제가 또 이자 발생 부채를 한번 보니까 거의 한 2조가량 나오더라고요. 2조가량에서 금리를 한 5%만 따지더라도 거의 1년에 1,000억 정도가 이자 발생 부채로 나간다는 거죠. 요게 진짜 조금 많이 힘들다. 안 그래도 건설사들이 지금 힘든데 자금 조달이 이렇게 조금 안 좋으면 많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재무제표를 한번 까보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거의 5천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1년에 1,000억 정도가 또 이자 발생 부채로 나간다 그랬죠.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부채 쪽을 보면 유동성 차입금이 또 5,700억이 있어요. 또 비유동성 차입금은 1조 7천억이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도 대비해서 7천억이 또 증가한 수치예요. 제가 유동성 차입금이랑 비유동성 차입금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좀 기타 유동 금융 부채랑 뭐 기타 유동 부채 그리고 비유동 충당 부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건설사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이 미천구 공사인데 미천구 공사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4,550억이 있는데 작년도 말에는 3,600억 정도였거든요. 요 수치가 거의 뭐 1,000억 정도가 늘어났죠. 미천구 공사라는 거는 공사를 이미 진행했는데 요거를 시행사들한테 청구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 이유가 뭐 다양하게 꼽을 수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당연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큽니다. 요 미천구 공사가 가장 크게 문제 생겼었던 게 언제냐면 2015년도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중동 쪽으로 뭐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많이 수주를 받았는데 그때 문제 생겼었던 게 갑자기 뭐 셰일 오일 뭐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죠. 유가가. 그러면서 공사는 이미 진행을 했는데 요거를 청구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완전히 막 바닥으로 치고 그때 건설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다행히도 2015년도는 뭐 국내 주택 수주가 어느 정도 좀 양호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긴 했었는데, 여튼 미천구 공사를 좀 눈여겨 봐셔야 된다. 근데 최근에 미천구 공사 금액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건설사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설사들 경기 지표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건설사들의 어찌 보면 선행 지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택 인허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주택을 많이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래 건설사들의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그 가이던스의 한 30% 정도밖에 도달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공사비가 많이 들죠. 그리고 인건비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낮추기는 뭐 이 손실을 전부 다 떼어놔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뭐 지금 이자 발생 부채가 어느 정도 좀 많은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건설사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CS윈드입니다. CS윈드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한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반토막이 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7월 때부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진짜 불과 한 3개월 요 정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CS윈드도 저도 좋아하는 기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누구도 CS윈드가 뭐 성장주인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풍력 기업 중에서 뭐 따지자면 CS윈드가 탑이죠. 과거 유상증자도 이미 진행을 해서 자금 조달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자금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CS윈드도 좀 GS건설이랑 마찬가지로 얘가 좀 풍력 발전 사업이 좀 건설 사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요게 왜냐면 건설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풍력 발전 사업이란 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얘네들도 좀 자금 조달을 P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풍력 발전 단지를 짓는 땅이랑 그리고 풍력 발전소 그 자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근데 이자가 굉장히 많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글로벌 풍력 발전 사업의 뭐 주가를 보더라도 다들 마찬가지인데, 덴마크의 베스타스랑 그리고 오스테드의 주가를 보면 베스타스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 마이너스입니다. 오스테드는 47%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밑에는 사실 태양광 기업인데, 태양광 기업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미리 일단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기업도 지금 안 좋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그나마 괜찮긴 한데 다른 기업들 뭐 솔라 엣지는 마이너스 59%예요. 엔페이지 에너지는 마이너스 53%입니다. 사실 엔페이지 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기업이 아니고 태양광 인버터 기업이죠. 그래도 태양광 기업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대신 가져왔습니다. 론지는 중국 태양광 기업이죠. 론지는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들 기업이 다들 안 좋다. 아니, 2차전지 기업들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들은 안 좋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상풍력 기업이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상풍력도 설치 비용이 많은데 해상풍력은 진짜 미쳤죠. 근데 요즘에는 해상풍력이 또 대세잖아요. 근데 이 설치 비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해상풍력을 짓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많다. 안 그래도 금리가 높은데 이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면 내년에 대선이 있죠. 안 그래도 지금 UAW 전미 자동차 노조 뭐 그쪽에서 전기차 전환을 늦춰라. 그리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해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풍력 발전을 막 늘리라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물음표이긴 하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년에 대선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바이든은 지금 어찌 보면 돈으로 표를 사는 거잖아요. 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UAW 그쪽 가가지고 피켓 들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너희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좀 연장해준다거나 이런 게 가장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해상풍력을 좀 지원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쪽을 지원해줬다가 뭐 자기 대선이 끝나고 요게 지어지고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아니 자기는 이미 끝났는데 전혀 뭐 무술모라는 거죠. 그래서 풍력발전업체 다 좋은데 얘네들도 좀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풍력발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설치가 늘어날 거예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올해는 고금리죠.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진짜 좋은 기업이죠. 근데 주가를 보면 전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지난 1년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61%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하나솔루션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신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솔루션도 저도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하나솔루션이 당연히 성장할 기업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솔루션이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 비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업체 중에서 거의 진짜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계속 설립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태양광 모듈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폴리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가격이 다들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웨이퍼랑 폴리실리콘 가격은 진짜 고점 대비해서 몇 토막이냐, 한 3분의 1 토막 난 것 같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이랑 모듈도 뭐 다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 이유는 뭐냐면 유럽의 태양광 설치량이랑 태양광 모듈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수입량은 굉장히 많죠. 지금 수입량이 설치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더군다나 이 수치는 22년도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이게 더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유럽 쪽으로 태양광 모듈을 진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싼 값에. 그리고 유럽은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요걸 받쳐주지 못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용인데, 주택용에서 수요가 그렇게까지 살아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격이 쉽게 좀 반등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태양광 모듈,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좀 쉽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태양광 모듈 수출 중 미국향 수출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 판가도 줄어들고 있어요. 수출 판가는 반토막 이상이 났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 이유는 당연히 중국이 유럽으로 파는 태양광 모듈 수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광 수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태양광 기업들도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가격에 반등을 해야 된다. 그때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증권주, 그리고 두 번째 건설주, 세 번째 풍력주, 그리고 네 번째 태양광주,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실 채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진짜 미친 듯이 공급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좀 금리가 떨어질 때 그때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